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세계인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 터널에서 일어났던 영상들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요. 구급차가 등장하자 한국인들이 보인 행동들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의 유명 기자가 한국에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CNN 국제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리처드 맥클로이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건 제가 최근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 때문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아시아 치안 비교 기획 취재였는데 마지막엔 제 인생관 자체가 바뀌어버렸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종종 혼란스러운 존재였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로 밝고 화려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긴장감이 흐르는 분단국가잖아요. 기자로서 과연 한국의 치안은 어떨까? 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걷기 힘든 대도시들이 많은데 인터넷에 도는 영상들을 보면 한국은 밤에도 사람들이 마음 편히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 그럴까 싶었죠. 지난해 가을 아시아 주요 도시의 치안 비교 특집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도쿄, 방콕, 싱가포르를 거쳐 마지막으로 서울에 도착했는데요. 솔직히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겉으로만 깨끗하고 실제로는 소매치기나 절도가 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됐어요. 공항 내에 경찰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 공항들은 무장 경찰이나 보안요원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한국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계가 허술한 건가 아니면 정말 안전한 건가? 기자적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동료 취재진들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일본, 태국 출신 기자들도 한국의 조용함에 놀라워했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관찰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탕 웨이린이었어요. 홍콩 소재 인터넷 언론사 부편집장으로 일하는 중국계 기자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리처드 기자님이군요. 저는 탕 웨이린입니다. 이번 한국 취재 어떻게 보세요? 그가 악수를 청하며 던진 첫 마디였어요. 평범한 인사 같았지만 그의 눈빛이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경쟁자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한국 치안이 정말 특별한지 확인해 봐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곳 치안 통계가 꽤 좋더라고요. 제가 답했더니 그가 비웃듯 웃었어요. 통계는 언제든 조작할 수 있죠. 리처드 기자님도 아시잖아요. 한국은 이미지 메이킹의 나라예요. 특히 외국인들한테는 더 그렇고요. 실제로는 숨겨진 범죄들이 많을 겁니다. K-팝이나 K-드라마로 만든 환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의 말투가 거슬렸어요. 물론 기자로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묘한 적개심 같은 게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이 CCTV가 많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그건 치안이 나쁘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죠. 진짜 안전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감시 카메라가 필요하겠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에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포장된 이미지 말고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단순히 객관적 보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도 기자잖아요. 선입견 없이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틀렸다면 사실이 그를 반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그는 계속 한국을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치안 신화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짜맞추려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섰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너무 조용하다였어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의 밤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소음이 적고 무엇보다 긴장감이 없었어요. 밤늦게 혼자 걷는 여성들, 휴대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길가에 놓인 채 방치된 자전거들까지 모든 것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첫날 일정을 정리하며 생각해 봤어요. 탕 웨이린의 말이 맞을까? 이 모든 것이 외국인을 위한 쇼일까? 아니면 정말 한국이 그런 나라일까? 저는 다음 날부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어요.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지갑을 잃게 될 줄도, 그 일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취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가장 특별한 깨달음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홍대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젊은이들이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미국의 클럽가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음주로 인한 시비나 폭력 사건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좀 들어드릴까요? 제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있는 걸 본 한 대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비싼 장비를 맡기라고.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 결국 부탁했죠. 몇 분 후 돌아왔을 때 그는 제 장비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 부딪히지 않도록 옆에 서서 보호하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한가요? 제가 물었더니 그 학생이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하죠.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날 밤 늦게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가방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이 없었어요. 신용카드, 여권 사본, 현금까지 모두 들어있던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외국에서 지갑을 잃는다는 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밤새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호텔 프론트로 갔습니다. 혹시 누군가 신고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뉴욕에서 지갑을 잃으면 다시 찾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실례합니다. 혹시 어제 지갑을 분실 신고한 사람 있나요? 프론트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활짝 웃었어요. 아, 리처드 맥클로이 고객님이시죠? 지갑 찾으셨나 봐요. 네. 찾았다고요? 어젯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민이 주워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경찰관이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갑을 받아든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부터 현금까지 한 장도 빠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영수증 하나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자주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물건 잃어버리면 거의 찾게 되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요. 그 순간 탕 웨이린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제가 지갑을 들고 있는 걸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더라고요. 벌써 쇼핑하셨나요, 리처드 기자님? 아니요, 어제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서 호텔까지 가져다 줬다고 하네요. 그럴 리가요. 그가 즉시 반박했어요. 분명 CCTV에 포착돼서 어쩔 수 없이 신고한 거겠죠. 아니면 호텔 측에서 외국인 고객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거고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신 증명해 보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의도적으로 실험을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죠. 아침 식사 후 저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이라면 소매치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을 돌아다녀도 이상한 시도를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제가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뒷주머니에 느슨하게 꽂고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역으로 이동했어요. 러시아워 시간대의 지하철은 정말 복잡할 텐데 그런 환경이라면 분명 절도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실수로 부딪혀도 서로 사과하고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는 모습들을 계속 목격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공원에 갔어요. 해가 지고 어둑해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들이 혼자서 조깅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상해. 혼자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시민의식이 높고 안전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단순히 법이 엄격해서, CCTV가 많아서, 아니면 경찰력이 뛰어나서. 그때 한 가족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빠, 저기 가방이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정자의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가방을 들고 경찰 초소로 향했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하는 것 같았는데 아마 남의 물건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제도나 감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아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가치관이 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위험한 상황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잖아요. 특히 서울은 더 그렇고요. 물론 가끔 사건, 사고가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평화로운 편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안전한 건가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기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때문이 아닐까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게 쌓여서 이런 사회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써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너무 인상 깊어서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특히 지갑을 되찾은 일은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미국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내일은 좀 더 체계적으로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안전이 우연의 산물인지 아니면 사회 시스템과 문화의 결과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탕 웨이린의 주장이 정말 틀렸는지 증명해보고 싶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의도적인 실험을 계획했어요. 이번엔 정말 값비싼 물건들을 분실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탕 웨이린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자신 넘쳐 보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홍대의 한 유명 카페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사용하던 맥북 프로를 테이블에 그대로 둔 채 화장실로 갔습니다. 5분, 10분, 15분. 점점 시간을 늘려가며 테스트했죠. 신기하게도 돌아올 때마다 노트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오히려 다른 손님이 저를 붙잡고 노트북을 놓고 갔다며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강남역 지하철에서 진행했어요. 러시아워가 끝난 오전 시간대에 의도적으로 아이폰을 벤치에 놓고 다른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5분 후 돌아가 보니 한 중년 여성이 제 휴대폰을 들고 주인을 찾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휴대폰을 건네주며 잃어버리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세 번째 실험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값비싼 카메라 장비가 가득 든 가방을 택시 뒷좌석에 일부러 놓고 내린 겁니다. 솔직히 이건 다시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시간 후 호텔로 택시 기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찾아 호텔까지 배달해 주신 거예요.
저녁 무렵 탕 웨이린을 다시 만났어요.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에는 버스 정류장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방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가방을 들고 사라지는 장면이었죠. 며칠 후 제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실험을 계속하는 동안 탕 웨이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 치안의 허점을 찾으려 애썼어요.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 CCTV 영상을 올리며 한국의 치안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명동에서 실수로 떨어뜨린 지갑을 즉시 주워주는 사람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해주는 젊은이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자연스러운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어느 주말 저녁 강남역 근처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한 가족이 산책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벤치 위에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가방을 들고 근처 파출소로 향했어요. 아이에게 뭔가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남의 물건은 반드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무엇인가를 감시하고 단속해서 만들어지는 안전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화된 시민의식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신뢰였다는 것을요. 한국의 높은 치안 수준은 제도나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탕 웨이리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 정부가 외국 언론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거나 CCTV와 감시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한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특별한 이유는 경찰력이나 감시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문화 때문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더 극적인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이미 한 주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탕 웨이린의 행동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는 매일 아침 회의에서 자신의 실험 결과를 과장되게 발표했고 한국의 치안 정책에 대해 조롱 섞인 코멘트를 남발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단순한 회의주의를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그를 관찰했어요. 그가 노트북으로 뭔가 편집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면에 잠깐 비친 건 어제 그가 찍었던 버스 정류장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영상의 타임코드가 계속 점프하고 있었거든요. 분명 편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나름대로 더 정확한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홍대, 강남, 명동뿐만 아니라 조금 외진 주택가나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지역에서도 테스트해 보기로 한 거죠. 성수동의 한적한 카페에서 첫 번째 테스트를 했어요. 노트북과 휴대폰, 그리고 현금이 몇 장 들어있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번엔 무려 30분을 기다려봤어요. 돌아왔을 때 카페 주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분은 제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셨어요. 다른 손님들도 몇 명 들어왔는데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오히려 누군가 실수로 테이블을 건드려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하자 다른 손님이 잡아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중랑구의 한 주택가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제 크로스백을 놓고 반대편 골목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지나갔는데 몇몇이 가방을 신경 쓰는 것 같더니 결국 한 아주머니가 가방을 들고 근처 파출소로 향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치안이 특별한 이유는 경찰력이나 감시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심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한편 탕 웨이리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점점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는 홍콩의 자신의 언론사에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보내고 있었고 한국의 치안이 과장되어 있다는 기사를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외국 기자들에게도 자신의 견해를 퍼뜨리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그가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어요. 카페에서 마주쳤는데 그가 잠깐 자리를 뜬 사이 화면이 그대로 켜져 있더라고요. 제가 본 건 그가 편집하고 있던 영상이었는데 시간 구간이 일부러 잘라져 있었어요. 분명 누군가가 가방을 들고 사라지는 장면 다음에 뭔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편집돼서 삭제된 거였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탕 웨이리는 의도적으로 영상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이 가방을 들고 경찰서나 분실물 센터로 가는 장면은 빼고 가방을 들고 사라지는 장면만 부각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봤던 버스 정류장에 직접 가봤어요. 그곳에는 공중전화 부스도 있고 바로 앞에 작은 파출소도 있었습니다. 탕 웨이린이 일부러 이런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어요. 혹시 누군가 가방을 발견하면 당연히 가까운 경찰서로 가져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오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탕 웨이린처럼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언론의 힘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함께 느꼈습니다. 점점 더 기자로서의 책임감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탕 웨이린의 거짓 보도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한국 사회의 특별한 점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리고 찾는 이야기를 넘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회원역 근처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지하철 계단에서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시는데 힘들어 하셨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에 있던 3명이 동시에 다가가 도움을 주었어요. 나이 많은 아저씨, 회사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 그리고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학생이었죠. 아무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연스럽게 협력해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안전함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은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요. 반면 탕 웨이리는 점점 더 자신의 확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SNS를 통해 한국의 가짜 안전 신화를 폭로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그의 팔로워들도 늘어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을 비판적으로 보는 일부 그룹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용산구의 한 골목에서 제가 마지막 대규모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정말 값비싼 장비들을 동시에 여러 곳에 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기로 한 거죠. 공원 벤치, 버스 정류장, 카페 테이블 등 5곳에 각각 다른 물건들을 배치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고 2시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로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용산경찰서였고, 2번째는 한 시민, 3번째는 카페 주인, 4번째는 또 다른 경찰서. 모든 물건들이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신고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모든 물건을 수거하러 다니면서 각각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공원 벤치의 노트북은 산책 나온 부부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버스 정류장의 카메라는 다음 버스를 기다리던 대학생이 가려고 했는데 다른 승객이 말려서 결국 파출소에 맡겼다고 하네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물건이었어요. 어느 주택가 골목에 놓아둔 가방은 초등학생이 발견했는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가 직접 경찰서에 신고했던 거예요. 경찰관이 말하길 그 어머니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직접 와서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탕 웨이린을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노트북으로 뭔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화면을 슬쩍 보니 또 다른 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아예 돈을 바닥에 일부러 흘려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촬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편집해서 한국인들도 결국 돈 앞에서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기사를 쓸 계획인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직접 대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 방식으로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개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통계와 사례들을 모으기로 한 거죠. 서울시 분실물센터를 방문해서 통계를 확인했고 경찰청에 공식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는 연간 수백만 건의 분실물이 접수되는데 그중 약 80% 이상이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귀중품의 경우 반환율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치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감시 시스템 때문일까요?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회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힌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탕 웨이린이 아무리 조작된 영상으로 한국을 폄하하려 해도 사실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왜곡된 보도가 확산될까봐 걱정되었어요. 특히 그가 조작한 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어요. 탕 웨이린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처음 올라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시작됐어요. 누군가가 영상 속 장소를 정확히 특정해냈고 그날 그 시간에 해당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게 바로 저예요. 라는 댓글이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이 가방을 가져간 이유를 설명했어요. 가방 안에 학생증과 명함이 들어있어서 주인을 찾아주려 했고 근처 파출소까지 갔는데 파출소가 문을 닫아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영상 전체 버전의 CCTV 영상을 구해왔던 거예요. 실제로는 가방을 들고 간 그 사람이 이틀 후 경찰서로 직접 가져다 준 장면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들끓기 시작했어요. 탕 웨이린이 의도적으로 영상을 편집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타났거든요. 특히 그가 올린 영상에서 타임스탬프가 조작된 것도 밝혀졌습니다. 한국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 방송사에서 탕 웨이린의 다른 실험들도 추적해봤는데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항상 상황의 일부분만 잘라내어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국제기자협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어요. 탕 웨이린이 속한 홍콩의 언론사에도 여러 항의가 들어갔습니다. 그의 편파적이고 조작된 보도가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공식 항의였죠. 저도 제대로 된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모든 실험 결과와 서울시에서 받은 공식 통계,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인터뷰를 종합했어요. 기사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한국의 높은 분실물 반환율과 낮은 범죄율은 단순히 CCTV나 감시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뿌리내린 신뢰 문화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탕 웨이린이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실험이 있었는데 이번엔 번화가 한복판에 현금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몰래 촬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조작 사실이 알려진 상태였고 현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부는 이미 그의 실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 일부는 우연히 그 장소를 지나가던 기자들이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건 정말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어요. 돈을 주운 사람들이 모두 주변을 둘러보며 주인을 찾으려 했고 한 아주머니는 근처 가게에 들어가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모든 돈이 파출소로 전달되었고 탕 웨이린의 최종 실험마저 그의 편견을 뒤엎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탕 웨이린의 소속 언론사에서는 그에게 공식 사과문을 요구했고 국제기자협회에서는 윤리 위반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사실 왜곡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제가 준비했던 기사도 이때 발표했습니다. CNN에서 대대적으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조명하는 특집을 방송했고 제목은 대한민국의 진실이었어요. 한국의 안전은 물질적 시설이 아니라 정신적 자산, 즉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내용이었죠. 이 방송이 나간 후 국제사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한편에서는 한국의 특별한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칭찬하는 반응들이, 다른 편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탕 웨이린의 왜곡된 보도가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는 않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탕 웨이린의 조작 방송이 완전히 폭로되면서 그가 중국계 기자로서 한국을 폄하하려 했던 의도가 명백해졌습니다. 국제기자 커뮤니티는 분노했고 윤리위원회는 그에게 긴급 소환을 명령했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탕 웨이린이 지난 몇 년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왜곡 보도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일본의 지진 대응 시스템을 조롱하고 싱가포르의 치안 정책을 비하하는 기사들이 모두 그의 작품이었어요. 그의 소속 언론사인 홍콩 타임스는 즉시 그를 정직시켰고 그동안 그가 작성했던 모든 기사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가 중국 정부와 연관된 일부 단체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이 그의 진짜 목적이었던 셈이죠. 국제기자협회의 윤리위원회가 열린 날 저도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제가 보여준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탕 웨이린이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을요. 심판대에 선 탕 웨이린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한국의 치안 수준이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진실을 보여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CCTV 원본 영상과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무력해졌죠. 결정이 내려졌어요. 탕 웨이린은 기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앞으로 3년간 어떤 언론사에서도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속한 언론사는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공식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분노하거나 보복하려 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한국 시민들은 탕 웨이린에게 동정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아마 자신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면서요. 이런 반응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안전은 높은 도덕성과 포용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단순히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할 이유 자체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시아 도시의 치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안전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되었어요. 특집 방송이 나간 후 CNN 본사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더 긴 시리즈로 확장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사회적 신뢰 수준을 비교 분석하자는 거였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 주제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후 탕 웨이린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왔어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압박감, 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그도 진정한 저널리즘의 가치를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 나라를 방문해서 그 사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은 그 일이 있고 난 뒤 6개월이 지난 뒤예요.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뉴욕의 제 사무실에 앉아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CNN 본사에서 제작한 더 트러스트 캐퍼털 대한민국 특집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청률도 좋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청자들의 댓글이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감탄했고,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지갑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저는 매번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네,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탕 웨이린의 사건은 언론 윤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로 이어졌어요. 특히 요즘 시대에 SNS를 통해 조작된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팩트체킹 시스템을 강화하게 되었고, 기자들의 윤리 교육도 더욱 철저해졌어요. 한국 정부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해외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보도했을 뿐이었어요. 제 다음 프로젝트는 더욱 흥미로워졌어요. CNN에서는 여러 나라의 사회적 신뢰 수준을 비교하는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덴마크, 스위스, 일본 등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을 연구하면서도 한국의 경험이 계속 비교 기준이 되었어요. 뉴욕 거리를 걸으면서도 자주 생각해요. 왜 한국에서는 되는 일이 여기서는 안 될까? 물론 사회 구조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거였어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법이나 제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양심과 배려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과 문화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미국 대학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말고도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다큐멘터리가 그런 관심 증가에 일조했다면 뿌듯하네요. 탕 웨이린에게서도 가끔 소식이 들려와요. 그는 지금 공정보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며 자신의 실수를 교훈으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실수를 통해 성장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지금 저는 다음 취재를 위해 코펜하겐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덴마크도 높은 사회적 신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의문이 남아 있어요. 과연 한국만큼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제 안전한 나라라는 말을 할 때
단순히 범죄율 통계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어떻게 돕는지, 남의 물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진정한 안전을 만드는 요소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진 특별함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한국이 이 특별한 문화를 잘 지켜나가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안전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한국을 방문하며 발견한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어요.